멤피스 시장에 노점을 연다. 버블티를 한 잔 들고 서 있다. 차가운 음료다. 이집트에 얼음은 없다. 갈색 액체 안에 검은 알갱이가 있다. 상인이 뒷걸음친다. 개구리 알이다. 노예 하나가 빨대를 꽂는다. 멈춘다. 세 모금을 더 마신다. 사람들이 이걸 검은 알 음료라 부른다. 달다. 이집트인이 아는 단맛은 꿀뿐이다. 꿀보다 달다. 대추 야자보다 달다. 반나절에 20잔이 나간다. 빨대? 원래 갈대로 맥주를 마신다. 빨대는 안 놀란다. 시장이 뒤집어진다. 노동자들이 맥주 대신 버블티를 산다. 알갱이 씹는 식감에 중독된다. 3대 밴을 불러도 산다. 맥주 파는 여사제가 노려본다. 옥수루까지 퍼진다. 신관이 마신다. 멈춘다. 세 잔을 더 시킨다. 검은 알갱이가 신의 눈물이라는 소문이 돈다. 파라오 귀에 들어간다. 왕궁에서 부름이 온다. 파라오 앞에서 만든다. 마신다. 황금잔에 담아오라 명한다. 피라미드 노동자에게 하루 2잔씩 배급된다. 맥주 소비량이 반으로 준다. 여사제가 폐업한다. 나일강 양쪽으로 버블티 노점이 늘어선다. 피라미드 벽에 버블티를 든 사람이 새겨져 있다. 음료를 판 게 아니다. 이집트의 갈증을 바꾼 거다. 아테네 아고라에 가판대를 편다. 옆에선 가죽 샌들 장인이 30년 경력을 자랑 중이다. 너는 형형색색 크록스를 늘어놓는다. 사람들이 멈춘다. 만져본다. 가죽이 아니다. 나무도 아니다. 구멍이 13개다. 이거 치즈야? 신어본다. 멈춘다. 2켤레를 산다. 사람들이 이걸 구멍신이라 부른다. 가죽 장인이 코웃음 친다. 비가 온다. 가죽 샌들은 젖는다. 크록스는 멀쩡하다. 장인 표정이 바뀐다. 10켤레가 나간다. 아고라가 난리다. 170g. 가죽 샌들의 3분의 1이다. 종일 서도 발이 안 아프다. 3드라크마를 불러도 산다. 올림피아에서 소식이 온다. 레슬링 선수가 크록스를 신고 다닌다. 경기는 나체다. 연습은 다르다. 소크라테스가 나타난다. 평생 맨발인 남자다. 구멍의 의미를 1시간 논한다. 묶어놓고 싶다. 펠로폰네 소스까지 퍼진다. 선원들이 가판에서 씻는다. 안 미끄러진다. 바닷물에 담가도 멀쩡하다. 구멍에 올리브잎을 꽂는다. 그리스판 지비치다. 가죽 장인이 폐업한다. 파르테논 앞에 크록스가 줄줄이 놓여있다. 신발을 판 게 아니다. 그리스를 맨발에서 구한 거다. 만약 전자레인지를 몽골 제국에 가져간다면 초원에 전자레인지를 놓는다. 전사셋이 다가온다. 너는 양고기를 넣고 돌린다. B- 소리. 셋 다 물러난다. 30초. 김이 오른다. 한 명이 한 입 먹는다. 멈춘다. 불도 없다. 별도 없다. 근데 고기가 뜨겁다. 소문이 초원을 탄다. 사람들이 이걸 불 없는 가마라고 부른다. 장수 하나가 말 2필을 끌고 온다. 10덩이를 데워달란다. 말 2필이다. 고기 데운 것뿐인데 문제는 우유다. 누군가 말젖을 넣는다. 따뜻한 말젖. 유목민이 처음 느끼는 온도다. 게르마다 줄이 선다. 아이랑 만들 말젖이 하루 만에 바닥난다. 초원 전체에 우유 중독을 선물할 기세다. 칭기즈칸의 참모가 온다. 전쟁에 쓸 수 있느냐고 묻는다. 못한다. 건조육포를 넣어 돌린다. 11치 군량이 따뜻한 한 끼로 바뀐다. 참모가 말을 잃는다. 실크로드 상인들이 몰려든다. 비단 쉼필에 이르 데우기를 판다. 배설물 냄새가 사라진다. 양고기 냄새로 바뀐다. 몽골 전역에 대기 명단이 생긴다. 칭기즈칸이 직접 온다.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넣으려 한다. 안 들어간다. 너를 노려본다. 전자레인지를 가져간 게 아니다. 만약 향수를 고대 이집트에서 판다면 1일차 기원전 1250년 테베시장. 너는 향수 쉰병을 들고 도착한다. 자신 있다. 이집트는 향수의 나라니까. 문제는 이 시대에 이미 향수가 있다. 유향, 모략, 계피, 사프란. 16가지를 섞은 키피라는 향이 존재한다. 내 향수를 열어본다. 한 여성이 코를 가까이 댄다. 멈춘다. 눈앞에 없던 표정이 뜬다. 이런 향은 처음이라고 한다. 2일차 시장에 좌판을 편다. 사람들이 이걸 빠른 향이라고 부른다. 이집트인은 전부 향을 쓴다. 남자도 여자도 노예도 파라오도. 비누 대신 향유를 바른다. 내 향수가 특별한 건 딱 하나. 뿌리면 3초 만에 마른다. 이집트 향유는 기름이라 종일 미끈거린다. 마법이라고 부른다. 줄이 점점 늘어난다. 3일차 신관이 찾아온다. 키피는 신에게만 바치는 향이다. 신관의 눈이 달라진다. 팔린다. 서민은 키피를 살 수 없었다. 내 향수는 살 수 있다. 1주차 테베 전체가 너의 향수를 뿌린다. 키피 장인이 분노한다. 재료가 16가지도 안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쓴다. 3초면 마르니까. 테베 전체를 중독시킬 기세다. 1개월차 왕비가 부른다. 궁궐로 끌려간다. 향수를 천에 스며들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너는 쉰병을 전부 비단에 붓는다. 1년차 나일강에 배가 지나간다. 돛에서 향이 난다. 배가 보이기 전에 향이 먼저 도착한다. 너는 향수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나일강의 바람을 판 것이다. 당신이 고대 그리스에서 타노스 건틀렛을 끼고 있다면? 첫째 날 올림픽 경기장 한가운데 떨어진다. 레슬링 챔피언이 달려든다. 건틀렛으로 손가락을 튕기자 그가 관중석 끝까지 날아간다. 심판이 즉시 우승을 선언한다. 성스러운 올리브간을 건틀렛 위에 씌워준다. 관중 전원이 벌떡 일어나 환호한다. 셋째 날 스파르타 최정예 전사 300명이 창을 들고 몰려온다. 건틀렛을 빼앗으려 온 거다. 주먹을 쥐자 300명 전원의 창이 꽃으로 변한다. 대장이 꽃다발을 멍하니 내려다보다 무릎을 꿇는다. 다섯째 날 포세이돈이 분노한다. 삼지창으로 바다를 통째로 들어올려 아테네를 향해 내리친다. 건틀렛을 뻗자 쓰나미가 공중에서 얼어붙는다. 얼어붙은 파도 꼭대기에서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놓는다. 일곱째 날 제우스가 직접 내려온다. 하늘의 번개를 전부 모아
단 한 발을 던진다. 건틀렛이 그걸 흡수한다. 돌이 된 번개가 바닥에 떨어진다. 제우스가 한 발 물러선다. 건틀렛을 들어올린다. 손가락을 튕긴다. 당신만 사라진다. 런던 거리에 눈을 뜹니다. 오줌, 썩은 고기, 설명할 수 없는 단내. 길에는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문이 줄지어 있습니다. 문 안에서는 신음소리뿐입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항생제도, 장갑도, 소독제도 없습니다. 첫 환자입니다. 겨드랑이에 주먹만한 혹, 피부는 검보랏빛, 40도 고열, 선페스트입니다. 옆에서 이발사가 칼을 꺼냅니다. 피를 빼겠답니다. 당신은 막습니다. 피를 빼면 죽습니다. 그가 웃습니다. 안 빼면 죽소. 약은 없습니다. 식초로 천을 적셔 상처를 닦습니다. 물은 끓여서 마시게 합니다. 이발사의 환자는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당신의 환자는 열이 내려갑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줄을 섭니다. 당신은 쥐를 잡습니다. 벼룩을 떼어내 사람들 앞에 놓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원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나쁜 공기가 병을 옮긴다고 250년간 믿어왔습니다. 당신은 증명합니다. 쥐를 잡은 거리에서는 환자가 줄어듭니다. 안 잡은 거리에서는 매일 시체가 나옵니다. 꽃향기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음을 멈추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발사 길드는 무허가 의료행위로 고발합니다. 런던에서 의술을 행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350년 뒤에 발급된 면허증 밖에요. 시 당국이 당신을 찾습니다.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시장의 딸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전부 도망쳤습니다. 당신만 남았습니다. 밤새 식초 찜질과 끓인 물로 버팁니다. 새벽에 열이 내려갑니다. 시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살린 사람은 23, 그해 런던에서 죽은 사람은 10만 명. 현대로 돌아옵니다. 병원 복도에서 손소독제를 누릅니다. 이 소독제가 얼마나 오래 걸린 발명인지 모를 겁니다. 올림피아에 도착한다. 손에 하치토스 한 박스. 이 시대에 매운맛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추는 지구 반대편에서 자라고 있다. 아고라에서 지나가던 남자에게 하나 건넨다. 씹는다. 얼굴이 빨개진다. 눈물이 난다. 소리를 지른다. 주변 사람 10명이 뒤로 물러난다. 소문이 돈다. 이방인이 먹으면 불이 나는 과자를 가지고 있다. 올림픽 레슬링 선수가 찾아온다. 하나 먹는다. 울면서 또 하나 짚는다. 훈련장으로 돌아간다. 그날 연습 경기에서 3명을 연달아 이긴다. 트레이너가 묻는다. 뭘 먹었냐고. 레슬링 선수 5명이 줄을 선다. 경기 전에 하치토스를 먹으면 몸에 불이 붙는다는 소문이 퍼진다. 라크마 5잎에 한 봉지. 선수들이 사재기를 시작한다. 문제는 손가락이다. 전부 빨갛다. 심판이 의심한다. 올림픽위원회가 소집된다. 붉은 가루를 먹은 선수가 세 종목을 휩쓸었다. 공정한 경기인가? 논쟁이 시작된다. 결론이 안 난다. 제우스 동상 앞에서 맹세하라고 한다. 선수가 맹세한다. 손가락이 빨갛다. 아무도 안 믿는다. 아테네로 돌아온다. 아고라에서 플라톤이 다가온다. 치토스를 하나 집어들고 먹는다. 바삭 소리가 난다. 멈춘다. 다시 먹는다. 이 소리는 파괴인가 창조인가? 제자 3명이 달려든다. 바삭함에 대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다. 하치토스는 내 봉지가 사라졌다. 결론은 없다. 올림피아에서는 붉은 손가락 검사가 시작됐다. 아테네에서는 바삭한 학파가 생겼다. 봉지를 비운다. 드라크마를 챙긴다. 그리스를 떠난다. 뒤에서 플라톤이 외친다. 소리의 본질을 아직 못 찾았다고. 질린다. 내 알 바 아니다. 만약 불닭볶음면을 고대 이집트에서 판다면? 1차 기원전 1250년 이집트에 도착한다. 손에 불닭볶음면 한 박스. 이 시대에 면도 없고 고추도 없다. 존재 자체가 외계 음식이다. 진흙 냄비에 물을 끓인다. 면을 넣는다. 빨간 소스를 붓는다. 나일강역 노동자 하나가 다가온다. 한 젓가락 먹는다. 멈춘다. 눈이 뒤집어진다. 나일강으로 뛰어간다. 그리고 돌아온다. 한 그릇 더 달라고 한다. 이 1차 소문이 시장을 덮는다. 사람들이 이걸 세트의 창자라고 부른다. 군인 하나가 한 그릇을 비운다. 얼굴이 빨갛다. 코에서 나일강이 흐른다. 땀을 흘리면서 전후 셋을 데려온다. 값은 구리대벤 2개. 맥주 5항아리로도 받는다. 3일차 신전 사제가 나타난다. 빨간 소스를 보고 선언한다. 판매를 금지한다. 해지기 전에 짐을 싼다. 그날 밤 시장 뒷골목에서 판다. 비밀거래 구리대벤 10개. 고대 이집트 최초의 면 암시장이다. 1주차 황금가마가 멈춘다. 매운 냄새를 맡더니 내려온다. 한 그릇을 내민다. 한 입 먹는다. 아이라인이 녹는다. 시녀한테 부채질을 시킨다. 스트레스 풀리네. 더 매운 거 없어? 10배 매운 면을 건넨다. 세 입 먹더니 왕관을 벗는다. 체면이 무너진다. 물을 달라고 한다. 물값은 구리대벤 50개. 역사상 가장 비싼 물이다. 1개월 차 피라미드 건설 현장 옆에 좌판을 깐다. 노동자들이 줄을 선다. 울면서 먹고 울면서 또 산다. 생산성이 30% 오른다. 감독관이 배급에 넣자고 한다. 1년 차 면은 떨어졌다. 소스는 남았다. 빵에 찍어 먹는다. 이집트 최초의 양면빵이다. 주머니에 금 대벤이 가득하다. 사막으로 사라진다. 불닭을 판 게 아니다. 이집트의 혀를 영원히 바꿔놓은 거다. 1570년 코카콜라 한 수레를 끌고 런던에 도착한다. 영국인들이 마시는 건 미지근한 맥주 아니면 물탄 와인이다. 병을 딴다. 쉬익 소리에 상인이 칼을 뽑는다. 한 잔 건넨다. 한 모금 마신다. 멈춘다. 코에서 탄산이 터진다. 기침한다. 눈물이 난다. 10병을 더 산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는다. 줄이 생긴다. 귀족 하나가 한 병을 비운다.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 이가 시커멓다. 이 시대에 검은 이는 자랑이다. 설탕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코카콜라 하루 3병이면 이가 석탄이 된다. 귀족들이 서로 먼저 사려고 싸운다. 런던 전체에 당뇨를 선물할 기세다. 도시가 중독된다. 사람들이 수치로 이를 칠하고 다닌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코카콜라 한 병이면 칠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까매지니까. 줄이 3배로 늘어난다. 궁정에 소문이 퍼진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설탕 중독이다. 치약도 설탕으로 만들어 쓴다. 이가 거의 없다. 시녀가 한 상자를 가져간다. 다음 날 2상자를 더 보내라고 한다. 여왕이 매일 마신다. 궁정 전체가 마신다. 회의 중에 트림이 터진다.
런던 시장에서 맥주 발효 냄새가 사라진다. 캐러멜 냄새로 바뀐다. 잉글랜드가 콜라 왕국이 된다. 런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귀족들의 이가 전보다 더 까매졌다. 자랑스러워한다. 잉글랜드는 더 이상 미지근한 맥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너 때문에 돌아간다. 콜라를 판 게 아니다. 빵, 패티, 치즈, 감자, 블렌더, 얼음을 들고 이집트에 도착한다. 노동자들이 땡볕 아래 돌을 끌고 있다. 먹는 건 보리빵과 맥주뿐이다. 블렌더에 얼음과 우유를 넣고 갈아버린다. 소음이 사막을 가로지른다. 첫 밀크쉐이크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몰려든다. 피라미드 앞에 자리를 잡는다. 줄이 생긴다. 노동자들은 이걸 하얀 나일강이라고 부른다. 12시간 교대를 마친 노동자가 한 모금 마신다. 멈춘다. 20잔을 더 산다. 피라미드 만 명에게 당뇨를 선물할 기세다. 해질 무렵 기자평원 바닥에 빨대가 깔린다. 밀크쉐이크만으론 부족하다. 패티를 그릴에 올린다. 냄새가 사막을 뚫는다. 빵 사이에 패티, 치즈, 양상추를 쌓는다. 감자를 썰어 튀긴다. 노동자가 감튀를 한 입 먹고 멈춘다. 눈이 뒤집어진다. 소금에 미쳐간다. 고대 이집트에서 소금은 미라 만들 때나 쓰는 건데 지금 너는 감튀에 쓰고 있다. 도시가 중독된다. 하루에 소 11마리, 양 37마리가 도축된다. 그래도 모자란다. 나일강 상류 목축가와 딜을 잡는다. 매일 아침 고기가 들어온다. 노동자들이 돌 대신 빅맥을 나르기 시작한다. 피라미드 공사가 느려진다. 파라오의 사신이 온다. 피라미드 옆에 가게를 지어주겠다고 한다. 조건은 하나. 10,000명을 매일 먹여라. 기자평원에서 오줌 냄새가 사라진다. 튀김기름 냄새로 바뀐다. 이집트가 맥도날드의 수도가 된다. 이집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피라미드가 거의 완성됐다. 이집트는 더 이상 빵과 맥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너 때문에 돌아간다. 맥도날드를 연 게 아니다. 마시멜로,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코코아 가루를 들고 로마에 도착한다? 시장의 간식이라곤 꿀에 절인 빵이 전부다. 마시멜로를 녹여 반죽을 만들고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섞어 속을 채운다. 동그랗게 빚어서 코코아 가루를 입힌다. 반으로 가른다. 바삭한 속이 쏟아진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모여든다. 콜로세움 앞에 자리를 잡는다. 줄이 생긴다. 로마인들은 이걸 갈색동이라고 부른다. 군인 하나가 한 입 먹는다. 멈춘다. 10개를 더 산다. 부대 전체에 당뇨를 선물할 기세다. 해질 무렵 로마 바닥에 코코아 가루가 깔린다. 도시가 중독된다. 수요만 늘어난다. 음투사가 찾아온다. 훈련 전에 부대 전원분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설탕 러시가 필요하단다. 한낮에 설탕이 바닥난다. 고대 로마에 설탕은 없다. 테베레강을 건너 양봉가를 찾아간다. 매일 아침 신선한 꿀이 들어온다. 누가 훔쳐가고 있다. 다가가서 잡는다. 세네카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철학 질문을 시작하려 한다. 참을 수 없다. 거리 한복판에 묶어놓는다. 본보기다. 쫑쿠가 제국 전역에 알려진다. 로마는 사방에서 카카오를 수입한다. 원로원 의원이 토론 중에 먹는다. 시장에서 오줌 냄새가 사라진다. 코코아 냄새로 바뀐다. 로마가 두 쫑쿠의 수도가 된다.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공방을 운영하고 일꾼을 거느린다. 로마는 더 이상 빵과 서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 너 때문에 돌아간다. 두 쫑쿠를 판 게 아니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 아고라에 도착한다. 밀가루, 치즈, 토마토 소스, 화덕까지 풀세트다. 반죽을 펼치고 첫 피자를 꺼낸다. 빨간 소스를 본 시민이 뒷걸음친다. 고대 그리스에 토마토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이냐고 묻는다. 직접 먹어보인다. 안 죽자. 줄이 생긴다. 근데 아테네인들은 빵에 미친 민족이다. 이 도시에만 빵 종류가 70개가 넘는다. 한 제빵사가 먹어보고 말한다. 얇다. 아테네에서 얇은 빵은 가난한 사람 음식이다. 올리브유에 녹은 치즈가 살린다. 그리스인들은 8,000년 전부터 치즈를 만든 민족이다. 치즈 맛에 반한 레슬러 10명이 훈련 전에 줄을 선다. 은하 두 잎에 한 조각. 재앙. 토마토 재고가 전멸한다. 냉장고는 없고 이 시대엔 구할 곳도 없다. 방향을 튼다. 올리브유에 마늘과 허브를 볶아 새 소스를 만든다. 빨간색은 사라졌지만 맛은 오히려 낫다. 소크라테스가 다가온다. 피자를 받아들고 묻는다. 이 방은 둥근데 둥근 것에 끝이 있느냐? 대답하면 3시간은 간다. 한 조각 더 주고 도망친다. 아르코네 시종이 한 조각 먹는다. 다음날 아크로폴리스 연회에 초대된다. 은하가 금화로 바뀐다. 줄이 아고라를 반바퀴 돈다. 언덕에 앉아 내려다본다. 피자를 발명한 게 아니다. 70가지 빵, 8,000년 된 치즈, 세계 최고의 올리브유. 그리스가 이미 가지고 있던 걸 둥글게 모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말차를 고대 로마에서 판다면? 1일차 로마, 말차 가루와 거품기와 그릇을 들고 눈을 뜬다. 거리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 로마인들은 아침부터 와인에 물을 타서 마신다. 당신은 뜨거운 물에 말차를 넣고 젓는다. 초록색 거품이 올라온다. 지나가던 남자가 멈춘다. 그 초록색 물은 뭐냐? 독이냐? 아니라고 한다. 한 모금 건넨다. 남자가 마신다. 눈이 커진다. 두 번째 모금을 달라고 한다. 2일차 콜로세움 앞에 자리를 편다. 검투사 경기가 끝난 직후다. 8만 명이 쏟아져 나온다. 줄이 선다. 군인이 한 잔 마신다. 원래 이 사람들은 식초에 물 탄 포스카를 마신다. 말차를 마시더니 멍하니 서 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카페인이다. 로마에는 카페인을 모른다. 해질 무렵 당신의 가루가 바닥난다. 3일차 가루가 줄어든다. 로마에는 차나무가 없다. 가루를 아끼기 위해 우유에 탄다. 말차 라떼의 탄생이다. 로마인들이 더 좋아한다. 우유는 로마에 넘쳐난다. 당신은 살았다. 4일차 원로원 의원이 찾아온다. 한 잔 마시더니 연설이 2시간 길어진다. 옆에 앉은 의원이 나도 달라고 한다. 다음날 원로원 전체가 초록색 잔을 들고 토론한다. 결론은 안 나지만 목소리는 커졌다. 5일차 황제가 부른다. 말차를 바친다. 황제가 한 모금 마신다. 잠시 침묵한다. 신의 음료다. 당신에게 일꾼과 가게를 하사한다. 조건은 하나. 매일 아침 궁전에 배달할 것. 6일차 로마 전역에 소문이 퍼진다. 귀족들이 말차를 들고 목욕탕에 간다. 검투사들이 경기 전에 마신다. 군인들이 포스카 대신 말차를 요구한다. 상관이 거부한다. 반란 직전이다. 7일차 와인의 도시 로마가 초록색으로 물든다. 당신은 음료를 판 게 아니었다. 카페인을 몰랐던 제국에 중독을 심어놓은 거였다. 만약 당신이 전기를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간다면? 1일차 1887년 경복궁. 발전기와 전구를 들고 눈을 뜬다. 고종 앞에 끌려간다. 그것이 무엇이냐? 발전기를 돌린다.
벼락치는 소리가 난다. 전구에 불이 켜진다. 상궁 3명이 기절한다. 나머지는 신발도 안 신고 도망친다. 고종만 자리에 앉아있다. 안 무서운 게 아니다. 옥자에서 일어나면 채통이 무너진다. 2일차 건천궁에 전등을 설치한다. 밤이 된다. 궁궐이 대낮처럼 밝아진다. 궁인들이 몰려온다. 구경하려고 아픈 척하고 내전에 들어오는 상궁도 있다. 전등이 깜빡인다. 누군가 소리친다. 도깨비불이다. 다시 켜진다. 조용해진다. 또 깜빡인다. 또 소리친다. 밤새 반복된다. 별명이 붙는다. 건달불. 3일차 향원정 연못물로 발전기를 돌린다. 잘 돌아간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연못으로 돌아간다. 다음날 아침 비단잉어가 떠올라 있다. 삶아진 거다. 신하들이 수군댄다. 증거망국, 물고기를 삶아 나라를 망하게 할 셈이냐. 고종이 물고기를 바라본다. 잠시 침묵한다. 전등은 끄지 마라. 4일차 신하들이 반대 상소를 올린다. 전등 하나 하룻밤에 엽전 1000꾸러미가 든다. 나라가 거덜난다고 한다. 고종이 상소를 읽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전등을 100개 더 단다. 5일차 궁 밖으로 나간다. 종로 내거리에 가로등 3개를 단다. 밤이 된다. 불이 켜진다. 거리가 대낮처럼 밝아진다. 백성들이 모여든다. 한 명이 묻는다. 벽의 달이냐? 아니다. 조선이다. 6일차 전등 750개가 경복궁을 밝힌다. 고종이 매일 밤 전등을 켜놓고 악공에게 아리랑을 부르게 한다. 신하들이 한숨을 쉰다. 전등 하나 하룻밤에 엽전 1000꾸러미인데 고종은 신경 안 쓴다. 7일차 당신은 전기를 가져온 게 아니었다. 이미 와 있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고 8년 만에 조선 궁궐이 밝아졌다. 아시아에서 2번째. 그 나라가 100년 뒤 반도체를 만든다. 우연이 아니었다. 가슴 한켠이 웅장해진다. 만약 당신이 치킨을 가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한양, 닭과 밀가루와 식용유를 들고 눈을 뜬다. 선비들이 성균관 앞에서 토론 중이다. 백성들은 보리밥에 된장을 먹고 있다. 솥에 기름을 붓고 닭을 튀긴다. 바삭하는 소리가 토론을 멈춘다. 기름 냄새가 거리에 퍼진다. 선비 10명이 몰려든다. 눈이 동그래진다. 광화문 앞에 자리를 편다. 줄이 선다. 손에 기름을 묻히고 뜯어먹는다. 씹는 동안 침묵이다. 하루 만에 한 달 벌이를 번다. 문제는 기름이다. 조선에는 식용유가 없다. 참기름은 한 방울이 금이다. 유학자 윤증은 유언으로 남겼다. 제사에 기름 쓴 음식 올리지 마라. 그 정도로 귀하다. 가져온 식용유가 바닥을 보인다. 참기름으로 튀겨본다. 솥에서 연기가 난다. 타는 냄새. 실패다. 조선에는 튀길 기름이 없다. 양반이 찾아온다. 맛있다고 한다. 닭은 쇠고기 대용품이다. 소문이 궁까지 닿는다. 세종이 부른다. 세종은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다. 하루 5끼를 먹는다.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치킨을 바친다. 한 입, 두 입, 세 번째 조각에서 멈춘다. 상궁을 부른다. 이 기름은 뭐냐? 처음 맛보는 기름이다. 눈이 커진다. 궁에서 매일 주문이 온다. 주방과 일꾼이 하사된다. 하지만 기름이 없다. 당신이 가져온 기름은 이미 다 썼다. 온 나라를 뒤져도 튀길 기름이 없다. 조선은 기름을 양경으로 쓰는 나라다. 치킨 한 마리 기름이면 반찬 100개를 만든다. 없다고 답한다. 세종이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 당신은 조용히 짐을 싼다. 조선에는 치킨이 너무 일렀다. 기름이 500년 늦었다. 만약 당신이 칫솔을 가지고 대영 제국으로 돌아간다면 1일차 1570년 런던 칫솔과 치약을 가득 들고 눈을 뜬다. 귀족이 말을 건다. 입을 여는 순간 이가 새까맣다. 칫솔을 꺼내 이를 닦아 보인다. 하얀 거품, 민트향. 귀족이 뒷걸음친다. 마녀냐고 묻는다. 정중이 도망친다. 2일차 시장에서 상인의 이를 닦아준다. 이가 하얘진다. 상인이 분노한다. 이 시대 검은이는 부의 상징이다. 설탕이 향신료만큼 비싸다. 검은이 입고로 설탕 살 수 있는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수치로 이를 일부러 검게 칠한다. 당신이 한 건 부자의 증거를 지운 거다. 3일차 이발소 앞을 지나간다. 비명이 들린다. 치과 의사는 없다. 이발사가 집게로 이를 뽑는다. 마취 없이. 옆에서 다른 남자가 머리를 깎고 있다. 같은 가게다. 이발사가 칫솔을 본다. 이를 안 뽑아도 된다고? 눈이 좁아진다. 내 밥줄은? 4일차 궁정에서 부름이 온다.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 선다. 여왕은 설탕 중독이다. 치약도 설탕으로 만든다. 이가 거의 다 검다. 칫솔을 바친다. 여왕이 써본다. 입안이 개운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감동한 듯하다. 그런데 거울을 본다. 이가 살짝 하얘졌다. 표정이 굳는다. 이를 하얗게 만들겠다고? 내가 가난해 보이길 원하느냐? 칫솔이 바닥에 떨어진다. 5일차 여왕이 이를 뽑아야 하는데 무서워서 거부한다. 주교가 불려온다. 자기 이를 먼저 뽑아서 보여준다. 보십시오. 이 정도 아픔입니다. 여왕이 겨우 동의한다. 당신은 생각한다. 칫솔이 석 달만 일찍 왔으면 안 뽑아도 됐다. 6일차 서민들의 이를 관찰한다. 놀랍다. 멀쩡하다. 설탕을 못 먹으니까 충치가 없다. 이가 썩는 건 부자들 뿐이다. 칫솔이 필요한 건 부자인데 부자는 검은 이를 자랑스러워한다. 시장이 없다. 7일차 칫솔은 하나도 못 팔았다. 칫솔 치약이 가득한 가방을 바라본다. 설탕으로 이를 썩히고 그걸 자랑하고 이발사에게 마취 없이 뽑게 하는 나라. 조용히 생각한다. 칫솔이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당신이 현대무기를 가지고 고대로마에 간다면 1일차 기원전 216년 칸나의 전장 한복판에서 눈을 뜬다. 로마 병사 10명이 창을 겨누며 포위한다. 당신은 근처 바위에 방아쇠를 당긴다. 돌이 가루가 된다. 병사들이 창을 떨어뜨리고 도망친다. 한 명만 남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당신 발을 핥으려 한다. 정중히 거절한다. 2일차 집정관 바로가 당신을 부른다. 신이냐고 묻는다. 성강탄을 던진다. 천막이 하얗게 터진다. 바로가 실신한다. 부하들이 부채질한다. 당신은 조건을 건다. 제일 좋은 텐트 내놔. 3일차 한니발 군대 5만 명이 평원을 가득 채웠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코끼리도 37마리. 바로의 얼굴이 하얘진다. 당신은 배낭을 열어본다. 수류탄 6개, 기관총 하나, RPG 2발. 충분하다. 4일차 한니발의 기병대가 측면을 파고든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포위선멸 전술. 당신은 측면으로 달려가 기관총을 갈긴다. 칼을 타고 기병대가 유턴한다. 말들이 먼저 도망간다. 기수들은 말없이 뛰어서 도망간다. 5일차 한니발이 코끼리 37마리를 앞세운다.
지면이 흔들린다. 당신은 RPG를 어깨에 올린다. 첫 발이 선두 코끼리 앞에서 터진다. 코끼리들이 뒤돌아 자기 군대를 밟으며 도주한다. 원래도 자주 있던 일이다. 6일차 한니발이 협상사절을 보낸다. 뭘 원하냐고 묻는다. 당신은 말한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사절이 돌아가서 그대로 전한다. 한니발 진영에 침묵이 흐른다. 7일차 한니발 군대가 철수한다. 5만 명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다. 바로가 당신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려 한다. 무겁고 따갑다. 로마 병사들이 환호한다. 당신은 빈 탄창을 바라본다. 조용히 생각한다. 역사책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만약 나폴레옹과 함께 프랑스에서 일주일을 살게 된다면? 1일차 1805년 파리에 데오도란트를 들고 도착합니다. 나폴레옹이 다가옵니다. 놀랍도록 좋은 냄새입니다. 매달 오드콜로뉴 50병을 주문하는 남자입니다. 머리에 붓고 가슴에 문지르고 마시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데오도란트를 맡아봅니다. 코를 찡그리고 돌려줍니다. 향수 덕후에게 퇴짜 맞은 겁니다. 2일차 빵을 받습니다. 쪼개니 바구미가 나옵니다. 60만 대 육군에 볶음마차는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구운 닭을 15분 만에 맨손으로 먹고 군복에 닦습니다. 10년간 요리사 11명이 그만뒀습니다. 3일차 아우스터리츠입니다. 6만 8천 대 9만. 일부러 높은 언덕을 버립니다. 적이 신나서 올라갑니다. 안개가 걷히자 숨은 2만 명이 돌격합니다. 연합군 사상자 2만 7천 명. 사람으로 두는 체스입니다. 4일차 식량보존법에 12,000프랑을 걸었습니다. 노동자 임금 4,001치입니다. 14년 만에 답이 나옵니다. 가열, 밀봉, 끓입니다. 당신 집 참치캔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5일차 저녁 식사입니다. 대화 금지. 12분 만에 끝냅니다. 일어서더니 고함. 죄목은 열린문입니다. 유럽을 정복한 남자가 열린문 하나에 집중을 못합니다. 6일차 새벽 3시 음치 콧노래를 부르며 조제핀에게 편지를 씁니다. 있어도 못 읽는 악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가 중학생처럼 연애 편지를 씁니다. 7일차 다음 원정지를 말합니다. 러시아입니다. 옆 병사가 잔을 떨어뜨립니다. 60만 명이 갑니다. 프랑스인은 3만 5천 명만 돌아옵니다. 지금 나폴레옹은 모릅니다. 콜로뉴를 목에 붓고 다음 전쟁을 설계합니다. 돌아온 뒤에도 콜로뉴 냄새만 맡으면 이 남자가 떠오릅니다. 천재였습니다. 다만 향수를 좀 많이 쓴. 만약 몽골 대제국에서 일주일을 살게 된다면? 1일차 1240년 몽골 초원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도착합니다. 기마병이 지퍼를 발견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전사 6명이 줄 서서 지퍼를 갖고 놉니다. 당신은 포로가 아닙니다. 장난감입니다. 2일차 화장실 없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내가 빚쟁이 보듯 쳐다봅니다. 식사는 삶은 양고기. 양념도 소금도 없습니다. 이걸 먹고 12시간을 말 타는 사람들입니다. 3일차 7살 꼬마가 말 위에서 달리며 관역을 맞춥니다. 당신은 서서 쏘고 땅을 맞춥니다. 여기선 15이면 군인입니다. 승진은 집안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4일차 제국 크기를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로마 제국 4배입니다. 40km마다 말 교환소가 있고 편지를 들고 하루 300km를 달립니다. 13세기 국가 배송망입니다. 5일차 불교 승려 이슬람 상인. 기독교 신부가 같은 천막에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모든 종교를 허락했습니다. 그 시각 유럽에서는 책 잘못 읽었다고 사람을 태웁니다. 6일차 독한 술이 나옵니다. 세 잔째에 기억이 날아갑니다. 눈 뜨니 염소가 배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옆에서 웃는 여자분이 전쟁 간 남자들 대신 장사와 살림을 전부 굴려온 사람입니다. 13세기예요. 7일차 새벽에 말을 탑니다. 건물도 도로도 없습니다. 이 텅 빈 초원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 태어났습니다. 현대로 돌아온 뒤 다시는 아무도 그냥 유목민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대 그리스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1일차 기원전 440년 아테네. 손에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성배냐고 묻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보입니다. 근데 파르테논이 하얗지 않습니다. 빨강, 파랑, 금색 투성이. 우리가 아는 흰 대리석? 페인트가 벗겨진 겁니다. 2일차 아침은 빵, 올리브, 무화과. 커피 없고 포크도 없습니다. 화장실엔 칸막이가 없습니다. 뒤처리는 공용이면 스펀지. 다시 말합니다. 공용입니다. 3일차 아고라에서 투표하려니 거절. 외국인이니까. 성인 남성 시민만 가능. 인구의 15%만 참여하는 민주주의. 발명하고 80%를 배제한 겁니다. 4일차 심포지엄에 초대받습니다. 와인은 물에 타서 마십니다. 원액은 야만인 취급. 여성 입장 불가. 남자들만 누워서 철학을 논합니다. 서양 지적 전통의 시작입니다. 5일차 극장에 갑니다. 관객만 7,000명. 입장료는 국가가 냅니다. 배우 3명. 전부 남자.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가 동시에 경쟁한 도시. 셰익스피어가 3명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일차 올림픽 선수들은 완전 나체로 뜁니다.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경기 후 긁어냅니다. 기름때를 팝니다. 약이랍니다. 7일차 인구 25만으로 민주주의, 철학, 연극, 올림픽을 만든 도시. 동시에 절반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스타벅스 커피를 삽니다. 로고는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 2500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들의 이야기 안에 삽니다. 조선 세종대왕님 시대에서 일주일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1440년 한양에 도착합니다.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귀엔 에어팟을 꽂고 있습니다. 수문장들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혹시 신선님이십니까? 한 명은 커피를 창으로 찔러보고 다른 한 명은 에어팟에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역사상 최고의 워커홀릭 상사를 만나야 하거든요. 매운 김치가 너무 당깁니다. 하지만 큰 실수였습니다. 고추는 100년 뒤에나 들어옵니다. 눈앞엔 하얀 소금 배추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반면 세종대왕님께서는 고기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게다. 다며 진정한 육식 라이프를 즐기십니다. 당신은 강제 풀떼기 식단, 임금님은 프리미엄 스테이크입니다. 저녁 6시 슬슬 퇴근을 시도해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빙긋 웃으십니다. 별이 떴으니 이제 진짜 연구를 시작해야지요. 집현전 학자들이 다크서클을 달고 좀비처럼 쳐다봅니다. 한 학자가 병이 있어 자직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자 세종대왕님께서 한약을 지어보내며 그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조 워커홀릭 꼰대 상사가 아닙니까? 집현전에 가봅니다. 여기는 그냥 600년 전 국가연구소입니다. 학자가 금속 활자를 보여주는데 혹시 구텐베르크를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무려 200년이나 먼저 발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텐베르크는 완전한 후발주자였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28개 글자가 공개됩니다. 양반들은 이렇게 쉬운 문자를 백성에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며 완전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농부 한 분이 단 3시간 만에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닙니다. 완전한 지식의 민주화였던 것입니다. 유럽이 책을 태울 때 세종대왕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문해력을 선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임신한 여종이 여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혹시 일을 안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출산휴가 100일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30일 같이 쉽니다. 잠깐만요. 15세기 절대군주가 21세기 대기업보다 복지가 더 좋다는 말입니까? 현대사회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켭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이 모든 한글이 백성을 끔찍이 사랑하신 한 분의 선물이었습니다. 회사 상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도 세종대왕님보다는 나으십니다. 하지만 한글날만큼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 같네요. 1일차. 만약 당신이 고대 이집트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면? 기원전 1250년 테베에 도착한다. 너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있다. 한낮 기온 45도. 즉시 후회한다. 한신관이 너의 플라스틱 물병을 빼앗는다. 신이 내린 성물이라며 신상에 부어버린다. 대신 맥주를 건넨다. 여기선 아침부터 맥주를 마신다. 아이들까지. 피라미드 노동자의 일당이 빵과 맥주였다. 2일차. 목욕 시간이다. 비누는 없다. 동물 기름과 석회 반죽을 온몸에 바른다. 주변을 본다. 모두가 검은 눈화장을 하고 있다. 멋이 아니다. 사막 햇빛을 막는 자외선 차단제다. 너도 바른다. 거울 속 너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너구리다. 3일차. 신전 옆 학교를 지나간다. 이 사람들이 원주율을 3.16으로 계산했다. 실제 값과 오차 0.6%. 계산기 없이, 종이도 없이. 그 사이 유럽은 아직 청동기 시대다. 4일차.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 간다. 노예들이 채찍 맞는 장면을 기대한다. 큰 실수. 전문 노동자들이다. 임금을 받고 유급병가를 쓴다. 기원전 12세기 인류 최초의 파업이 여기서 일어났다. 이유? 임금 체불. 3000년 전에도 월급은 밀렸다. 5일차. 장례식에 초대받는다. 잠깐 슬픈 자리가 아니다. 음악, 음식, 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행의 시작이다. 미라를 나트론 소금으로 70일간 건조한다. 3000년 뒤에도 피부 조직이 남아있다. 6일차. 귀족 연회에 간다. 구운 오리, 석류, 꿀빵. 포크도 없고 젓가락도 없다. 그냥 손. 옆 사람이 머리 위에 향콘을 올리고 있다. 체온에 녹으며 향이 퍼진다. 이집트식 향수다. 내 바디미스트보다 4000년 앞섰다. 7일차. 너는 돌아온다. 에어컨을 틀고 스마트폰을 본다. 편하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든다. 3000년 전 사람들이 노동권을 지키고 수학으로 영원을 설계했다. 어떤 문명은 폐허를 남긴다. 이집트는 설계도를 남겼다. 우리가 아직 따라짓고 있는. 만약 당신이 오스만 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1일차. 16세기 이스탄불에 도착합니다. 금보다 비싼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면 티셔츠가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당시 유럽? 이 도시에 비하면 거대한 감자밭이었습니다. 2일차. 땅이 울립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군악대 메우테르입니다. 북소리 한 번에 적군의 심장이 멈췄다는 그 음악. 당신은 본능적으로 귀를 비키며 중얼거립니다. 나는 관광객입니다. 3일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유럽이 악마의 음료라며 떨 때 오스만은 이미 카페에서 정치를 논했습니다. 다만 정부욕은 조심하세요. 다음 수영 장소가 보스포루스 해협이 될 수 있습니다. 4일차. 궁전 깊숙한 곳. 황금 감옥 카페스. 왕자들은 여기 갇혀 살다가 형이 죽으면 술탄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죽습니다. 금수저인데 숟가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5일차. 길고양이가 국가보호를 받고 길거리에서 누구나 무료로 약과 음료를 받습니다. 16세기에 이미 무상복지를 한 나라입니다. 6일차. 오스만이 비엔나 포위에 졌을 때 유럽은 초승달 모양 빵을 구워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네, 크루아상입니다. 전쟁에선 졌지만 전 세계 아침 식탁을 정복해버린 셈이죠. 7일차. 600년의 제국이 묻습니다. 누가 야만이고 누가 문명인가? 어떤 나라는 교과서 한 줄에 기록되지만 오스만은 인류의 유전자에 새겨졌습니다.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커피의 맛이 낯설지 않을까요? 대영 제국에서 일주일간 살게 된다면 1일차 1858년 런던에 도착합니다. 템스강 근처에 서자마자 구토가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이 대학취라 부르는 사건이죠. 강 전체가 거대한 화장실입니다. 코를 막자 신사가 말합니다. 문명의 향기죠. 안 그렇습니까? 대영 제국은 후각 상실이 생존 조건입니다. 2일차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는데 웨이터가 말립니다. 대신 맥주를 주네요. 당시 런던 수돗물은 콜레라 뷔페였거든요. 아침부터 취기가 올라오지만 괜찮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똥물 마시고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3일차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여성들의 드레스가 눈부신 초록색이네요. 사실 그 색깔 비소로 물들인 겁니다. 예뻐 보이려다 천천히 중독되는 게 당시 유행이었죠. 그거 독인데요 라고 하면 그들은 아름다움엔 고통이 따르는 법이죠. 이라며 비웃습니다. 4일차 영국이 세계 최초로 표준시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시계를 런던에 맞추게 했죠. 해만 안 지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 가져온 겁니다. 식민지가 몇 시에 털리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하니까요. 5일차 귀족의 집에서 미라 언박싱 파티를 합니다. 진짜 이집트 미라를 가져와서 붕대를 푸는 게 취미거든요. 심지어 미라 가루를 약이라고
쌀이라고 먹기도 합니다. 이건 도굴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우린 유물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요. 라고 답합니다. 6일차 디저트를 먹습니다. 영국인은 식민지에서 가져온 설탕에 미쳐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의 상징은 썩은 검은 이빨이었습니다. 설탕을 너무 먹어 이가 썩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부자라는 뜻이죠. 이빨이 깨끗하다고 자랑하자 모두가 당신을 가난뱅이라며 동정합니다. 7일차 커리를 먹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며 훔쳐온 레시피로 만든 영국식 커리죠. 당신은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며 미라를 개봉하고 맥주로 아침을 깨우며 검게 썩은 이빨을 뽐내는 제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남긴 건 민주주의와 축구 그리고 선택적 도덕성입니다. 뭐 축구라도 남겼으니 다행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대 로마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면 인구 100만, 세계 최대 도시에 도착합니다. 집을 구하려는데 귀족 빌라는 단 1700채뿐, 서민 아파트는 45,000채입니다. 당신은 5층 꼭대기 방을 배정받습니다.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건물은 수시로 무너집니다. 월세는 연봉의 절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살아있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아래층에서 불 냄새가 납니다. 나무 계단에 기름 램프를 쓰니 화재는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소방대의 진압법은 이겁니다. 불붙은 건물 옆 건물을 먼저 부숩니다. 아침밥을 사러 나갑니다. 위층은 취사 금지라 밖에서 사 먹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니 대리석 변기 20개가 칸막이 없이 나란히 있습니다. 옆 사람과 어깨가 닿습니다. 로마인들은 여기서 사교를 합니다. 뒤처리 도구는 막대 끝에 해면을 묶은 것, 소금물에 헹궈서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공용입니다. 배가 고파 길거리 음식을 삽니다. 뭘 먹든 갈색 액체를 뿌려줍니다. 가룸이라는 소스입니다. 멸치 내장을 소금에 절여 석 달간 썩힌 것입니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공장은 전부 도시 밖에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급 가룸 한 병이 $500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걸 모든 음식에 넣습니다. 목욕탕에 갑니다. 하루 이용객 8,000명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 옆에서 양치하는 로마인입니다. 치약 주성분이 사람 소변입니다. 암모니아가 이를 하얗게 만듭니다. 소변이 너무 귀해서 황제가 세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세탁소에 옷을 맡깁니다. 세제가 뭔지 묻지 마세요. 또 소변입니다. 큰 통에 소변을 채우고 직원이 맨발로 옷을 밟습니다. 과학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집에 가는 길 위층 창문에서 요강에 담긴 변이 쏟아집니다. 시인 유베날리스가 경고했습니다. 로마에서 저녁에 유서 없이 외출하는 건 태만이라고. 당신은 현대로 돌아와 수세식 변기 물을 내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월세가 비싸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류 최초의 슈퍼파워 고대 페르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데1 페르세폴리스 궁전복도에서 무장한 군인들과 마주칩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들은 전설의 만명의 불사부대입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즉시 다음 사람이 나타나 숫자를 채우는 기괴한 전술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형님들이죠. 데2 이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지시를 내리는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기원전의 여자가 리더? 네, 맞습니다. 당시 유럽과 아시아가 여성을 억압할 때 여기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프로젝트 매니저로 뛰고 있어 데2 3급 한 편지를 보내려는데 말이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이건 페르시아판 광속배송 앙가레이온 시스템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멈추지 않는 이 우편망은 2500년 뒤 미국 우체국의 모토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데2 사광장에서 왕의 선언문을 읽게 됩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 키루스 원통입니다. 유엔 본부에 복제본이 걸려있을 만큼 현대 민주주의의 시조새격인 문서죠. 데2 오실수로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가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 거짓말은 살인보다 더한 수치입니다. 그들이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딱 3가지는 말타기, 활쏘기, 그리고 정직입니다. 입 잘못 놀리면 바로 인싸에서 역적으로 강등됩니다. 데2 이후 금화 한 입으로 시장을 휩습니다. 다리기라 불리는 이 순금주화는 당시 전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기축통화였습니다. 지금의 달러 파워를 2500년 전에 이미 구현한 셈이죠. 데2 칠한대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켭니다. 하지만 기술만 앞섰을 뿐 자유와 평등, 정직이라는 가치는 이미 페르시아가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인들이 지금의 우리를 본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만약 비데를 고대 로마에 가져간다면 1일차 공중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한다. 로마인들은 원래 스폰지 막대를 돌려 쓴다. 첫 번째 사용자가 앉는다. 물이 나온다.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른다. 포사이돈의 손이다. 뒤에 줄 선 30명이 도망친다. 2일차 소문이 퍼진다. 목욕탕에 비데를 놓는다. 3,000명이 몰린다. 스폰지 막대를 버리고 줄을 선다. 사람들은 이걸 물의 손가락이라고 부른다. 스폰지 장인이 울고 있다. 3일차 원로원 의원이 비데를 써본다. 멈춘다. 안 일어난다. 회의에 안 온다. 의원님 투표 시간입니다. 대답이 없다. 비데 위에서 국가 예산안을 읽고 있다. 4일차 콜로세움에 비데를 놓는다. 검투사가 경기 전에 비데를 먼저 찾는다. 관중 5만 명이 기다린다. 검투사가 나온다. 표정이 다르다. 평화롭다. 5일차 로마 전역 952개 목욕탕에 비데가 설치된다. 스폰지 막대는 박물관으로 간다. 시질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원로원이 비데를 국보로 지정한다. 문제는 수압이다. 수도관 개량? 1900년 남았다. 비데를 판 게 아니다. 문명을 판 거다. 만약 드론을 고대 이집트에 가져간다면 1일차 피라미드 공사장 위로 드론을 띄운다. 윙 소리가 울린다. 일꾼 3,000명이 동시에 멈춘다. 호루스의 눈이다. 돌이 굴러간다. 전원 엎드린다. 감독관이 채찍을 버리고 같이 엎드린다. 2일차 파라오가 화면을 본다. 멈춘다. 한 일꾼이 돌 뒤에 숨어서 기지개를 켠다. 보인다. 파라오가 웃는다. 모든 현장에 띄워라. 사람들은 이걸 하늘매라고 부른다. 3일차 도둑이 신전 담벼락을 넘는다. 드론이 조용히 따라간다. 도둑이 위를 본다.
눈이 마주친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다. 벽에 박힌다. 4일차 시장에 드론이 뜬다. 상인이 저울에 돌을 올려 무게를 속인다. 드론이 내려와서 저울 앞에 멈춘다. 상인이 돌을 빼고 고개를 숙인다. 이집트 최초의 공정거래다. 5일차 나일강 전체에 드론 12대가 뜬다. 피라미드 공사 속도 3배. 파라오가 왕좌에 앉아서 화면만 본다. 신하가 묻는다. 파라오시여 밖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다. 화면에서 눈을 못 뗀다. 문제는 배터리다. 태양열 충전? 4,500년 남았다. 드론을 판 게 아니다. 하늘을 판 거다. 콜로세움 앞에 가판대를 편다. 너는 닌텐도 스위치를 켠다. 화면이 빛난다. 로마 시민이 멈춘다. 돌판도 아니다. 파피루스도 아니다. 손 안에서 사람이 움직인다. 군인이 검을 뽑는다. 마법이다. 조이콘을 쥐어준다. 마리오가 점프한다. 군인이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이 이걸 빛나는 판이라 부른다. 검투사 숙소에서 소문이 퍼진다. 검투사가 마리오 카트를 한다. 전차 경주보다 재밌다. 훈련을 빼먹는다. 교관이 노려본다. 포rum 로마눔까지 줄이 선다. 30분에 5데나리우스다. 하루 품삯의 5배다. 그래도 줄을 선다. 원로원 의원이 끼어든다. 황제 귀에 들어간다. 궁전으로 불려간다. 황제 앞에서 스매시 브라더즈를 켠다. 황제가 진다. 세 판을 더한다. 또 진다. 신하들이 일부러 져야 하나 고민한다. 콜로세움 관중이 반으로 준다. 검투 대신 스위치를 보러 온다. 검투사들이 항의한다. 황제가 해결한다. 대기실에 스위치를 넣어준다. 대기실이 더 인기다. 콜로세움이 조용해진다. 원형 경기장 입구에 스위치 대여소가 생긴다. 로마 시민이 광장 대신 집에서 스위치를 한다. 게임기를 판 게 아니다. 로마의 오락을 바꾼 거다. 만약 당신이 23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데이 1, 마우리아 제국의 수도 파탈리푸트라에 도착합니다. 길이 14km의 거대 성벽과 570개의 감시탑을 보고 당신은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로마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켤 때 여기는 이미 인구 40만의 초거대 메트로폴리스였거든요. 데이 2 시장에 나갑니다. 블랙 골드라 불리는 후추 향이 진동합니다. 당시 후추 한 줌은 금과 맞바꿀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명품 시계, 여기선 후추 한 포대 가격도 안 쳐줄 겁니다. 데이 3는 길거리에서 코 수술을 하는 의사를 발견합니다. 기원전의 성형 수술, 네 진짜입니다. 인도의 천재 의사 수슈루타는 이미 이마 가죽을 떼어 코를 만드는 피부 이식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유럽 조상들이 약초 뜯고 있을 때 여긴 이미 강남 성형외과 수준이었죠. 데이 4, 아쇼카 대왕의 군사 퍼레이드를 봅니다. 장갑 차급 위용을 자랑하는 전투 코끼리 9,000마리가 땅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코끼리 행렬 속 압도당하는 캐릭터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이 광경을 듣고 집에 갈래라며 짐을 쌌다는 전설적인 부대입니다. 데이 5, 대학 도시 나란다로 향합니다. 전 세계에서 10,000명의 천재들이 모여 수학을 논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숫자 연원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복잡한 미적분 기초를 다질 때 당신은 구구단이나 외우고 있어야 할 판입니다. 데이 6, 카스트 제도의 벽을 실감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귀양 가기 딱 좋으니 입 조심하세요. 데이 7, 현대로 돌아와 당신의 방을 봅니다. 에어컨은 시원하지만 고대 인도의 황금빛 찬란함에 비하면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지식과 부, 기술까지 다 가졌던 고대 인도. 당신이라면 그곳에서 왕처럼 살고 싶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살고 싶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로마의 포rum에서 울려 퍼지는 군중의 함성, 태양이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해상에서 부는 바닷바람, 나일 강변에 우뚝 선 피라미드의 장엄한 침묵, 그리고 끝없는 초원을 가르며 달려오는 몽골 기마군단의 굉음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이 빚어낸 문화라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 대영 제국, 고대 이집트, 그리고 몽골 제국. 이 4개의 초거대 문화는 어떻게 탄생했고, 무엇을 먹고 자랐으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단순한 정복과 통치의 이야기를 넘어 그들이 남긴 문화적 DNA, 그들이 인류 문명의 토대에 새긴 깊은 흔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된 그 거대한 도시,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세운 이 도시는 처음부터 피와 투쟁의 운명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로마의 진정한 위대함은
검과 방패의 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민족과 문화를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의 새로운 문명으로 재탄생시킨 그 놀라운 포용력에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에게서 철학과 예술을, 에트루리아인에게서 공학 기술을, 카르타고인에게서 해상무역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로마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죠. 이것이 바로 로마 문화의 핵심, 실용주의와 적응의 정신입니다. 로마의 문화적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단연코 인프라입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동맥이자 문화가 흐르는 관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비유가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이 잘 정비된 도로망을 통해 군대는 신속하게 이동했고 상인들은 물자를 운반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법, 라틴어, 생활 방식, 심지어 유행까지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 시대의 다리, 수도교, 목욕탕의 잔해들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가 물리적 공간을 지배하며 스스로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정복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피정복자에게 너희는 이제 로마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저항 대신 동화를, 소외 대신 소속감을 제공했습니다. 갈리아의 전사, 이베리아의 상인, 그리스의 학자 모두가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은 제국의 번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문화적 동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강제가 아닌 로마인이 되는 것의 매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로마 문화의 빛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콜로셈에서 벌어지는 검투사 시합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로마 사회의 계층 구조와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공공 목욕탕은 위생시설이자 사회적 교류의 장이었지만 동시에 사치와 타락의 상징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로마 문화의 실용주의는 때로는 잔혹한 효율성으로 변질되기도 했죠. 이 모든 모순적인 요소들이 얽히고 설키며 로마적인 것의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후에도 그 문화적 유산은 라틴어를 통해 가톨릭 교회와 학문에, 로마법을 통해 현대 법체계에, 그리고 그 건축과 공학 정신을 통해 르네상스와 그 이후의 시대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 문화의 DNA는 서유럽 문명의 뼈대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북서쪽, 섬나라에서 시작되어 전 지구를 삼킨 또 다른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집트 문화는 변화보다는 보존, 혁신보다는 전통의 반복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3000년 동안 기본적인 예술 양식과 신관 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집트 문화도 완전히 폐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누비아, 리비아, 레반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외래 요소를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왕국 시기, 제국을 확장하면서 접한 금과 상품, 노예, 이국적인 신념들은 이집트 사회에 새로운 풍요로움과 긴장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정체성, 파라오의 신성, 마하트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갈망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쇠퇴한 후 그 문화는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 신비화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나중에 유럽의 이집트학을 탄생시켜 오늘날까지 우리를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문화적 코드는 영원함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열망을 상징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목민의 철기와 함께 유라시아 초원에서 돌풍처럼 등장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또 가장 빠르게 분열된 제국, 몽골 제국을 만나러 갑니다. 고대 이집트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이 문화는 정착 문명이 아닌 이동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힘은 파괴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놀라운 비밀은 정복 이후에 숨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통일한 몽골 부족들은 처음에는 정복과 약탈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거대해지자 그들은 단순한 파괴자에서 관리자로 변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몽골 문화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실용적 관용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정복한 지역의 종교, 문화, 관습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지의 관리, 학자, 장인들을 중용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행정가, 중국의 공학자, 위구르의 서기관, 심지어 서유럽의 상인까지 모두 몽골의 통치체제 안에서 자리를 잡았죠. 이것은 로마의 동화나 영국의 위계와도 다른 독특한 다문화주의 체제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야사에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한 것이죠. 이러한 정책이 가져온 가장 눈부신 결과는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광활한 영토가 하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들어가자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역로가 안전해졌습니다. 실크로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고 상인, 사절, 여행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서쪽으로 흘러들어갔고 페르시아의 천문학, 의학, 타일 장식 기술이 동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화적 융합은 이란의 일칸국에서 페르시아 몽골 양식의 예술을 꽃피우게 했고 중국 원나라에서는 다양한 민족적 요소가 혼합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몽골 문화 자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넓은 영토에 퍼져 수적 소수자였던 몽골인들은 정복지의 고급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화되었고 페르시아에서는 이슬람화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정복한 땅의 문화를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정복당한 문화에게 동화되기도 한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유산은 특정한 예술 양식이나 건축물보다는 세계사의 연결이라는 추상적이지만 엄청난 영향에 더 가깝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몽골 제국을 통해 동양의 지식이 유입된 것이 촉매제 중 하나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몽골은 문화를 창조하기보다 기존 문화들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도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개의 거대 문화가 각기 어떤 독특한 방식을 통해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확장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의 실용적 동화, 대영 제국의 산업적 표준화,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영속화, 몽골 제국의 실용적 관용과 연결. 각각의 방식은 그들이 처한 지리적 환경, 기술 수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확산은 과연 평화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권력의 그늘, 즉 강제와 폭력의 측면을 동반했을까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 군단의 검 아래에서 유지된 질서였습니다. 반란은 잔혹하게 진압되었고 노예제도는 경제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죠. 대영제국의 문명화 사명은 현지 주민들의 토지 약탈, 자원 수탈,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의 말살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장엄한 피라미드와 신전은 수만 명의 노동자, 그중 상당수가 노예나 강제 동원된 농민들의 고된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몽골의 평화도 초기 정복 과정에서 이루어진 도시의 초토화와 대규모 학살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죠. 문화의 빛은 종종 그늘을 들이우는 폭력의 벽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이 두 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국 문화들이 쇠퇴하고 무너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제국이 서서히 해체되자 그 통일된 문화적 공간도 조각났습니다. 라틴어는 지역 방언으로 분화되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로망스지 어군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와 로마의 권위를 보존하는 저장고 역할을 했죠. 대영 제국의 해체는 전쟁과 독립운동의 결과였고 그 결과 탄생한 새로운 국가들은 영국의 유산을 거부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과 결합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인도의 의회 민주주의나 싱가포르의 법치주의는 영국식 제도를 현지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가장 극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외부의 정복,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과 기후변화, 내부의 분열 등 복합적 요인으로 문명의 독자성이 서서히 희석되었습니다. 상형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사라지자 그 문화의 정수는 수천 년 동안 봉인된 채 사막 아래 잠들어 있었죠. 몽골 제국은 가장 빠르게 분열되었습니다. 칸들의 후예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현지 문화에 동화되면서 통일된 몽골 제국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어젖힌 동서교류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문화적 확산과 충돌, 융합의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 즉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은 수많은 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 로마 군인으로서 브리타니아의 변경에 파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현지 여성과 결혼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로마식 빌라를 짓고 자신의 아이들은 두 문화의 경계에서 자라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영 제국 치하의 인도 농민은 자신이 재배한 면화가 맨체스터의 공장으로 운반되어 옷이 되고 그 옷이 다시 자신에게 고가로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그의 전통적인 생계 방식은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농부는 파라오의 무덤을 짓기 위해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는 동안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이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부분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피할 수 없는 의무로만 여겼을까요? 몽골 초원의 한 가족은 아들이 칸의 군대에 합류해 먼 중국이나 헝가리까지 원정을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돌아올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이동, 정착, 문화적 혼혈이야말로 거대 제국 문화의 가장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음식, 새로운 종교 관습,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죠.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의 미시적 경험들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단에 복무했던 게르만족 용병들은 로마의 전술과 조직을 배웠고
결국 제국이 약화되자 그들이 배운 것을 이용해 제국을 뒤흔드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군대와 행정기구에는 수많은 식민지 출신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런던에서 교육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이끄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빚어내기도 했죠. 몽골의 정복 이후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교역로에서 활동한 상인들과 기술자들, 예를 들어 베네치아의 마르코 폴로 같은 이들은 단순한 여행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보와 지식, 기술을 옮기는 살아있는 전달자들이었고, 그들의 보고는 유럽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 확산의 또 다른 강력한 동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상업입니다. 무역로는 제국의 군대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이 침투하는 문화의 혈관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히 비단을 운반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종이가 서방으로, 포도주와 유리 제작 기술이 동서양을 오가며 이동한 문명의 교차로였죠. 로마인들은 향신료와 비단, 보석을 위해 인도와 중국과의 간접 교역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고, 이 과정에서 로마의 금화는 아시아까지 흘러들어가 경제권을 확장시켰습니다. 대영 제국은 해상 무역로와 전신망, 철도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전 지구적으로 구축하며 면화, 차, 고무 같은 상품의 글로벌 생산 및 유통 체계를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생산 방식,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 때로는 강제적 노예 무역을 통해, 그리고 시장 경제의 규칙을 전 세계에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화적 영향력도 나일강 항로와 지중해 교역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집트로 운반되어 파라오의 선박과 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이집트의 황금과 곡물은 지중해 세계에서 최고의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팍스 몽골리카는 유라시아 전역의 안전한 교역로를 보장함으로써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상인들이 카라코룸이나 중국의 항구 도시까지 직접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상인들의 기록과 지도는 이후 대항해 시대를 열어젖힌 중요한 지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업과 무역이 가져온 문화적 교류는 항상 평등하고 자발적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은 종종 불평등한 교환 관계를 고정시켰습니다. 식민지 경제는 원료를 수탈당하고 완제품을 고가로 수입하는 구조로 고착되었고, 이는 식민지 사회의 경제적 종속과 문화적 열등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편 전쟁은 영국이 중국에 아편을 강제로 판매하려는 상업적 침략이었고, 그 결과 중국의 전통 사회 질서는 붕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문화적 상품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유물이 대영 제국의 박물관으로 반출되는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문화 수탈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의 힘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문화는 단순히 예술, 언어, 종교 같은 고상한 것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가장 밑바닥,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스며드는 것, 그것이 문화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은 하루를 밤과 낮 각각 12시간으로 나누었고, 이 개념은 유럽을 거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은 그리니치 표준시와 시간대 개념이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1년 12개월의 달력은 로마의 유산입니다. 7월과 8월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이 달의 일수가 31일인 이유도 그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음식은 어떨까요? 영국이 인도에 차 문화를 퍼뜨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영국인에게 차를 마시는 습관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킨 것은 중국과의 교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인도에 차 농장을 만들어 자신들의 수요를 충당했죠. 동시에 인도의 카레는 영국을 거쳐 전 세계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토마토는 아메리카 대륙 원산지인데 이탈리아의 피자와 파스타 소스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전역에 요구르트, 말린 고기, 다양한 유제품의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문화는 군대의 정복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기술과 과학 지식의 이동은 문화 확산의 또 다른 축입니다.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 도로 건설법, 수도교 건축술은 중세 유럽에서 일시적으로 망각되었지만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발견되어 근대 유럽 건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되어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해졌고 이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산업혁명 기술, 증기기관, 방적기, 철도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다른 문명의 전통적 생산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과 천문학 지식은 그리스인들을 매료시켰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통해 헬레니즘 세계의 과학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죠. 그러나 기술 이전은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자부심이나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말기, 서양의 철도와 전신선 건설은 풍수와 조상의 묘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바대 인대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서양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화 사이에 격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회의 가치관, 조직 형태, 권력 관계까지 함께 바꾸는 혁명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와 확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응과 변형의 법칙입니다. 어떤 문화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그것은 결코 원형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현지의 환경, 기존 신앙, 사회적 관습과 충돌하고 융합하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합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될 때 중국의 도교 사상과 유교적 효사상과 결합하여 독특한 중국식 불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의 신들은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의 지역신과 동일시되는 신들의 동일시 과정을 거치며 현지화되었죠. 기독교 역시 유럽 각지의 이교적 축일과 풍습을 흡수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형태로 정착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의회 민주주의 제도는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통해 인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독립 이후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중국 원나라와 페르시아의 일한국은 몽골의 정치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각 유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변형의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때로는 피지배층의 문화가 오히려 지배층을 변화시키는 역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리장성의 유목민족을 정복하려던 중국 왕조는 결국 자신들이 유목민족의 군사기술과 의복, 음악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 게르만족 용병들의 문화와 관습은 로마 군대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로마 자체를 변질시켰죠.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 제국 문화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보세요. 영어는 오늘날 사실상의 글로벌 공용어입니다. 이는 대영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패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이 영어인 것만 봐도 그 영향력은 자명합니다. 라틴어는 사어가 되었지만 의학, 법률, 생물학의 학술 용어로 살아남아 지식의 보편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사라졌지만 파라오의 모양을 본뜬 오벨리스크는 파리,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광장을 장식하며 고대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법과 통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법은 대륙법계의 근간이 되었고 영국의 보통법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법체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의 개념, 시민권의 개념, 공공 인프라에 대한 생각, 이 모두는 로마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가 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로마의 공공사업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유산은 지리적 경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유라시아 여러 국가의 국경과 민족 분포는 몽골 제국의 흥망성쇠와 그 후예들의 이동 경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확산과 지배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 역사가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는 글로벌라이즈드 월드, 즉 세계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초고속 교통망을 통해 고대나 근대의 어떤 제국보다도 빠르고 밀도 높은 문화적 교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실크로드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영향력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과거의 패턴과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문화의 콘텐츠가 압도적인 플랫폼과 자본의 힘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 제국주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지배적 지위, 미국식 자본주의 가치관의 보편화에 대한 논란, 글로벌 브랜드에 의한 지역 문화의 동질화 위험, 이 모든 것은 과거 제국들이 겪었던 문화적 긴장의 현대판 재현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인터넷은 과거에는 주변부에 머물렀던 문화들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음악, 언어 전통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 갑작스럽게 글로벌 팬을 얻는 현상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 확산은 과거보다 훨씬 더 쌍방향적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본 중동의 시청자가 자신들의 문화적 코드로 재해석한 영상을 올리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